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 사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커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한 심층 사설인데요. 뭐랄까 겉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교도소 담장 너머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의 안전이랑 완전 직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2023년 성남 서현역 인근에 마련됐던 애도 공간입니다. 하얀 국화꽃들, 그리고 시민들이 남긴 빼곡한 편지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슴 아픈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실 거예요.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정말 용문도 모른 채 희생됐죠. 그런데 말이죠.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주 특정한 정책적 사각지대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시스템의 뿌리와 얼마나 무섭게 얽혀 있는지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인원 중 무려 1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보통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분노하기 마련인데 이 통계를 딱 마주하는 순간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우리가 처한 이 거대한 시스템적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10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을 앓고 수감되어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 10년 후의 현실. 이걸 이해하려면 딱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0년 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했어요. 강제입원 요건을 아주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든 거죠. 사실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설에서 지적하는 오늘의 현실은 어떨까요? 강제입원은 확 줄었는데 엉뚱하게도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들어온 정신질환자가 무려 6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거의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결국 교도소로 밀어넣는 일종의 거대한 풍선 효과를 낳아버린 거죠. 두 번째 섹션, 치료 중단과 강력 범죄, 방치된 질환의 무서운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방치됐을 때예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자그마치 5.9%에 달합니다. 일반 피해자들의 강력범죄 비율보다 무려 3대 이상 높은 수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회 안에서 꾸준히 받아야 할 치료와 관리가 뚝 끊기고 방치되면 그 결과가 훨씬 치명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터져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들이 그냥 종이 위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건 현실의 비극들이 말해주고 있죠. 아까 떠올려본 서현역 사건, 그리고 같은 해에 있었던 신림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자료를 보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명확히 나옵니다. 둘 다 정신질환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벌인 일이었어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이어졌어야 할 의료적 개입이 끊겨버렸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의 끔찍한 희생으로 돌아오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인 거죠. 세 번째, 교정시설의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6,000명 대 3명. 네, 여러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6천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들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문의는 전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3명입니다. 진짜요. 방금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30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닌 딱 3명입니다. 이거 그냥 암산으로 대충 계산해 봐도 의사 1명이 환자 2,000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진짜 절망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대로 된 진료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도소 안에서 무슨 체계적인 의료적 돌봄이나 관리를 기대한다?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감자가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요. 무려 2에서 3개월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은 제때 약을 먹고 관리하는 게 그야말로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밀폐되고 스트레스 심한 교도소 안에서 진료를 몇 달씩 기다리다 보면 당연히 입소하기 전보다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재범률의 벼랑 끝. 치료 공백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솔직히 좀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갇혀만 있던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재범률이 무려 65%까지 치솟습니다. 전체 평균 재범률이 22%니까 거기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완전 압도적인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도소 안에서의 의료적 방치가 이들을 다시 재범의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책,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짜 대안은 뭘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수감 기간 동안 제때 맞는 약을 투여하고 집중 치료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요, 수감되어 있는 이 기간이 환자가 어디 도망칠 곳도 없고 통제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행동을 교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둘째, 그 달랑 3명뿐인 전문의로는 어림도 없으니 정신보건 간호사 같은 전문 의료 보조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진료 대기로 허송세월하는 시스템 합의를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냥 약만 쥐어주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심리상담을 병행해야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기사 말미에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교정시설 안에 의료 인력을 더 뽑고 시스템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데 돈이 된다고요? 하지만 이들이 치료 없이 나와서 또다시 끔찍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비하면 그건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인 거죠. 자, 오늘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교도소 안에서 이분들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만이 담장 밖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6,000명의 환자를 단 3명의 의사에게 방치해두는 이 위태위태한 시스템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지킬 진짜 열쇠는 화려한 거리가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낡은 교정시설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